4절 동적 실험과 모두 변수의 추정입니다. 이 중에 세 번째 모두 변수의 추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모두 변수의 추정입니다. 구조물의 동적 특성인 고유진동수, 감세, 모두 형상을 모두 변수라고 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수치 해석 혹은 실험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수치 해석 같은 경우에서는 유한 요소 모델링을 하고 난 후에 혹은 모두 해석으로 구할 수 있고, 동적 실험으로는 시간 영역 혹은 진동수 영역에서 분석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변수 추정은 모두 해석이라고도 하고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못하네요. 첫 번째로 추정을 수행하는 영역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시간 영역과 진동수 영역입니다. 진동수 영역은 FRF, 진동수 응답함수 혹은 주파수 응답함수, 시간 영역은 Impulse Response Function, IRF를 사용해서 모드 해석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모드를 뽑아낼 수가 있죠. 모드 변수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FRF를 사용한 진동수 영역 응답이 FRF란 것은 하중에 대한 응답의 비율을 얘기하고요. 모드 변수 추정에 일반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모드만 뽑아내는지 아니면 여러 개의 모드를 뽑아내는지에 따라 가지고 단자유도계 방법, 다자유도계 방법이 있고요. 데이터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요. 싱글 인풋, 한 점에서 하중을 주고 다른 한 점에서 아웃풋을 뽑을 수도 있고요. 싱글 인풋, 멀티 아웃풋도 있고요.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도 있습니다. 시소, 시모, 미모 등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모두 변수를 추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쇄 효과를 적절히 고려할 수 있느냐입니다. 실제로 감쇄 효과를 가정하면은 반복 추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실제 감쇄하고 실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두 변수 추정에 큰 오차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또한 실제 감쇄로 인해 복수 모드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복수 모드 추정 이러한 영향을 모두 변수 추정에 반영을 해야 된다입니다. 계측된 신호를 사용하여 많은 수의 모드를 추정할 수 있지만은 실험 환경 등을 고려해서 신뢰할 수 있는 모드를 어떤 것이 신뢰할 수 있는 모드인지 적절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FRF, 좀 전에 얘기했듯이 Frequency Response Function, 주파수 응답 함수, 진동수 응답 함수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응답 함수를 보고 난 다음에 양질의 데이터를 골라내야 되는데요. 주파수 응답 함수를 봤을 때 지지 조건이 고정일 경우는 주로 유사 강성 특성을 나타내고요. 지지 조건이 자유일 경우, 어디에 매달려 있다든가 이럴 경우는 유사 질량 특성을 나타냅니다. 질량이 강체 운동을 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변형 운동을 한다는 얘기고요. 강성 특성이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지되지 않은 자유물체인 경우에 매우 낮은 진동수에서 강체 모드를 가지며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경우죠. 매달려 있는 경우. 이것은 질량에 비례하는 일종의 특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진동수 영역에서도 유사 강성 혹은 유사 질량 특성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경향들은 국부 모드, 로컬 모드, 특정 구조물 전체가 변형되는 게 아니라 특정 부위에서 변형이 발생하는 모드에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가진 위치나 다중 지점 계측 등을 통해서 영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질의 자료인 경우에 있어가지고 로그로 나타낸 FRF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요 밑에 그림을 보면요. 일반적으로 골과 밑에가 빠진 곳이 골인데요. 골과 산,
요 산과 골이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개, 이게 로그 스케일입니다. 로그 스케일로 나타냈을 때 FRF 진폭과 진동수, 요 폭이 짧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요 두 개의 요 산과 골 혹은 골과 산, 예, 요거는 일반적으로 거기 유사 질량 특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은 유사 강성 특성을 나타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제대로 예측된 경향이고요. 이렇게 골과 산이 멀리 떨어져 있다. 앞의 것에 비해서. 이런 경우는 좀 비정상적인 응답이다. 그리고 요 중간에 있는 요 선들을 가지고 스켈레톤이라 부르는데, 스켈레톤이 일반적으로 가운데를 지나가면은 좋을 것 같아. 지금 가운데, 측정 데이터의 가운데를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 이건 완전히 벗어난 경우고요. 그리고 글이 더 있네요. 그래서 골격 스켈레톤, 이 중간을 통과하지도 않는다. 잘못된 비정상적인 응답인 경우에. 그리고 나이퀴스트 도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은 현재 가로축과 이건 진폭을 나타내는데요. 복소 평면상에서 나타나게 되면은 나이퀴스트로 이제 도표로 나타낼 수 있고요. 나이퀴스트 도표를 통해 가지고 고유 진동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이값 분석,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SVD) 혹은 모드 인디케이터 펑션, 모드 지표 함수를 사용해서 여러 개의 FRF 혹은 고유 진동수를 뽑아낼 수가 있다. 싱글 디그리 단자유도계 모드 분석은 일반적으로 다자유도계 모드 분석을 하고 있지만은 감각적으로 단순하고 보기가 좋기 때문에 단자유도계로 취급해가지고 한 자유도씩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한 자유도에 대해서 뽑아내는 방법은 PP법, CF법, LF법 등이 있고, PP법이란 것은 피크 값들만 뽑아내는 겁니다. 피크 값들. 예를 들어서 다음 그림에 나올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피크 값이 있죠. 이거 PP법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자유도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옮겨오죠. 여기서 피크 값에 해당되는 오메가 R 레저넌스, 그 다음에 파워 밴드, 에서 여기는 이제 리니어 스케일, 선형 스케일일 경우 루트 2분의 1, 파워일 경우엔 2분의 1로 해서 요 밴드 폭을 사용해서 감쇄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클 피팅 방법, CF 방법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요 선을 실수와 허수 영역에서 나타냅니다. 실수와 허수 영역, 복수 영역에서 나타내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낸 부분이, 뽑아낸 부분이 이렇게 원식으로 나타내고요. 원을 서클 피팅, 리그레션 혹은 최소 자성법을 써 원을 만들고 난 다음에 중심점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지점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레저넌스 프리퀀시, 고유 진동수라고 하고요. 고유 진동수에서 양쪽으로 일정 간격 떨어진 것에 대해서 이만큼 떨어진 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잰 것을 가지고 오메가 A와 오메가 B를 구해서 오메가 A와 오메가 B를 사용해서 구조물의 감쇄를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감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쇄는 감쇄비가 작을 경우, 대부분 감쇄비가 작죠.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모드 형상이란 게 있습니다. 모드 형상 앞에서 수치 해석법에서 많이 배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웹8보가 있습니다. 웹8보에 센서를 하나, 둘, 세 군데 설치했고요. 계측한 센서를 FFT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진폭들이 나타납니다. 양과 음으로 나타납니다. 각 계측 지점에서요. 근데 이 가로축은 진동수 영역이고 프리퀀시 엑시스죠. 진동수 영역이고 요거는 물리적인 그거고, 가로축에서 모드 1에 해당되는 데서 진동수가 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모드 2에 해당되는 것을 튀는 것을 볼 수 있고, 모드 3에 해당되는 것을 튈 수가 있습니다. 튀는 점의 최대 진폭들을 다 엮어서 보면은
첫 번째 고유 진동수, 두 번째 고유 진동수, 세 번째 고유 진동수를 볼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첫 번째 진동 모드인지 두 번째 진동 모드인지 헷갈린다. 이럴 경우에서는 일반적으로 해석으로 구한 모드와 실험적으로 구한 모드를 서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사람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로 얼마큼 상호 연관성이 있는지 해석적 모드와 실험적 모드를 해서 해석적 모드를 푸사이 A, 실험적 모드를 푸사이 X라고 했을 때 이 두 개 값을 가지고 지수표를 만들었습니다. 노멀라이즈를 시켰죠. 노멀라이즈를 시켜가지고 이 값을 MSF 혹은 MAC 맥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맥을 많이 씁니다. 해서 요 밑에 유도하는 게 나왔고요. 나와서 이 값이 여기는 해석적인 모드, 실험적인 모드, 1번에서 14번 모드, 실험적으로 구한 1번에서 14번 모드 서로 연관성이 얼마큼 있는지 다른 1번 모드랑 10번 모드라 보니까 연관성이 거의 없잖아요. 나오잖아요. 여기에. 근데 1번 모드랑 1번 모드, 해석적으로 구한 모드와 실험적으로 구한 모드는 서로 연관성이 얼마큼 크다. 그래서 이 맥 값이 0.8인 경우는 두 모드가 서로 유사하다, 제대로 구했다라고 하고 0.1 이하면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모드라고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3장 다자유독의 4절 동적 실험과 모드 변수 추정의 네 번째 운전 중 변형 형상과 다이어그램 선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운전 중 변형 형상을 operating 운전 중이란 얘기죠. 변형, deflection, 형상, shape에서 ODS라고 부르고요. 선도라는 것은 선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선으로 나타낸 그림,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운전 중 변형 형상 ODS랑 일반적으로 모드 형상이랑은 비슷한 것 같지만은 다르다입니다. 모드 형상은 하중하고 무관하게 질량과 강성만으로 모드 형상을 구해냅니다. 구조물 고유의 특성이고요. 그래서 하중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운전주 변형 형상은 하중의 특성이 반영된 구조물의 변형 형상입니다. 예. 그래서 앞에 모드 형상이 선형 정상 상태에서의 운동에 대해서만 정의될 수 있는데 운전준 변형 형상은 하중이 크게 되면 비선형성과 비정상 상태, 막 엉뚱하게 움직이는 거죠. 일정하지 않게 에 대해서도 정의될 수가 있고요. 예. 일반적으로 거기 예, 모드 형상은 운정주 변형 형상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중이 0으로 가해줄 때의 형상인 거죠. 근데 하중이 0이 아닌 경우는 운전 중 변형 형상, 일반적인 변형 형상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모드 형상은 수학적인 개념으로 구조물의 운동을 나타내는데 매우 편리한 방법이고요. 수치적 혹은 실험으로 구할 수 있다. 수치적으로 구한 모드 형상은 선형 상태, 정상 상태 운동을 나타내는 운동 방정식의 방정식을 풀어서 구하는 거고요. 실험적으로 구하는 방법은 모드 시험을 통해 운정 중 변형 형상, 그러니까 모드 시험을 통해 운정 중 변형, 하중이 거의 0에 가깝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하고 이를 특정 방법으로 수정해서 모드 형상을 구한다입니다. 자, 보드 선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실수축과 허수축으로 나타내게 되면 좀 전에 나이키스트 선도처럼 동그라미로 나타냅니다. 동그라미. 근데 그게 뭐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동그라미가 나타날 수 있겠죠. 한 지점만, 한 피크만 뽑아서 낸다면 동그라미 나타내고요. 또 다른 피크가 또 있다면 여기에 또 다른 동그라미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로축을 진동수, 프리퀀시로 나타내고 세로축을 진폭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게 되고요. 위상각으로 나타내면 거기 고유 진동수 부분에서 위상각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걸 가지고 보드 선도라고 합니다. 보드 선도. 그래서 보드 선도는 1930, 40년대 벨 연구소에서 주로 진동수 분석하는데 이걸 사용했다라고 해요. 캠벨 선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좀 익숙지 않은 단어인데요.
캠벨이라는 사람이 1924년에 이렇게 논문에 이 그림을 사용해서 나타냈습니다. 주로 이제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 로터가 회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 회전하는 속도를 가로축에 놓고요. 그립니다. 가로축은 로터 로터 돌아가는 것의 회전 속도입니다. RPM 리볼루션 한 회전 per minute 60초 만에 몇 번을 도느냐 회전 스피드 각진동수 각속도이고요. 세로축에서는 그 구조물의 모드 영상을 나타낸다. 진동수를 나타냅니다. 예, 그러니까 요게 어떤 특정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20Hz다라고 하면요. 20rpm으로 이 로터가, 블레이드가 돌아가고 있다고 할 때, 각각의 고유 모드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10개의 고유 모드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모드 영상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 각각의 진동수가 운전 중일 때의 그 고유 진동수가 10개의 진동수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로터 스피드를 더 빠르게 돌렸을 때는 그 모드 형상이 다른 진동수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진동수가 변하게 되는 거죠. 로터의 스피드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가로축을 이 로터의 스피드, 회전 속도, 세로축을 각 고유 진동수는 로터의 스피드에 따라서 변한다. 이거를 캠벨 선도라고 부릅니다. 네, 홀 스피드, 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홀 스피드, 휘둘림 속도, 로터의 돌아가는 속도, 하고 가로축은 RPM, 로터의 속도고요. 세로축은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를 해가지고 회전 속도에 따른 구조물의 특정 진동 모드와 고유 진동수의 변화를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에 더 해가지고 뭐를 하냐 하면은 이제 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2호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 2, 3, 4, 5 해가지고 숫자를 계속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그 선은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메가 값이 RPM이기 때문에 그걸 헤르츠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60으로 나눠줬고요. 그래서 n을 어떤 숫자를 계속 하면은 이 직선이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2호선이라고 부르고요. 어떤 특정 기계는 이렇게 가진되는 것이 요 선을 따라서 가진될 수가 있습니다. 가진 하중을. 그래서 그 하중 이 선을 그려보고 어떤 특정 선에서 특정 진동 모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미리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을 그려보면요. 기계마다 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특정, 예를 들어서 블레이드 디스크 조합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2호선을 2호선 형태로 가진이 된다. 가진이 이렇게 되는 거. 로터 스피드하고 프리퀀시. 이렇게. 좀 전에 오메가 값을 헤르츠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랬잖아요. F. 그래서 이 선을 직선 좀 전에 했을 때 오메가와 F 값이 선형 관계로 나타낼 수 있죠. N 값을 바꿔가면서. 그래서 특정 선에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해상 풍력 혹은 풍력 같은 기기에 있어가지고 특정 진동수가 이렇게 서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기기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이 같은 기기에서 특정 거기 고유 진동수가 오메가에 따라서 어떤 거는 계속 오메가만큼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이건 평균선이고요. 중심선에서 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3.4절 동적 실험과 모두 변수의 추정입니다. 네, 마지막 진동 센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5번째 진동 센서 넘어갑니다. 진동 센서에 대해서 이제 회로에 대해서 잠깐 보겠는데요. RLC 회로 방정식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동 방정식하고 거의 유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R이란 것은 저항을 나타내고요. 다음과 같이 저항, 울퉁불퉁으로 나타냅니다.
요거는 L이란 것은 인덕턴스를 나타내고요. 이렇게 코일을 감은 것처럼 나타냅니다. 요거는 캐퍼시티, 용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볼트, 전압이 이렇게 흐르게 되고요. 전류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여기에 저항에 각각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키르이호프 제1법칙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보면은 모든 전압을 합치면은 전기의 압력이란 뜻이죠. 합치면은 평형 방정식이 성립된다라는 것이고요. 그게 바깥에서 가해준 전압, 내부에서 에, 저항하는 전압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에 대입해가지고 평형 방정식에 대입하면은 다음과 같은 구성 방식이 나타나고요. 구성 방정식을 다음과 같은 구성 방정식을 회로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운동 방정식이랑 비교를 해보면 형태가 같습니다. L이 인덕턴스가 질량에 해당되고요. 저항이 이 감소에 해당되고 그다음 캐퍼시티 그 뭐죠? 용량의 역수가 강성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전압이 하중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압을 전류로 나눠준 것을 가지고 임피던스라고 부르고요. 마찬가지로 하중을 변위로 나눠준, 변위 응답으로 나눠준 거 가지고 강성 임피던스라고 부릅니다. K가 아니고 카파네요. 그죠? 카파. 여기선 K고, 여기는 카파고, 카파. 비슷하게 생겼지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방 구조물 상호작용에서는 임피던스를 동적 강성을 임피던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진동수 영역상으로 나타냈을 때 이 운동 방정식을 진동수 영역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선형 방정식이 됩니다. S 하고 U하고 F. 요 S가 동적 강성, 정적으로는 K라고 나타내죠. KUF. 그래서 이게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정적 선형 방정식이 됩니다. 진동수 영역상에서. 그래서 요걸 나타냈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게 되고요. 요거를 임피던스라 부른다. 그 다음에 센서와 트랜스듀서입니다. 센서와 트랜스듀서. 그래서 우리가 센서란 것은 어떤 자극을 받아서 이게 하중이 될 수 있고 변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를 센서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외부 자극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빛, 온도, 속도, 자기, 습도 각각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 치면은 인간은 5가지 오감,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과 촉각에 해당되는 센서를 가지고 있다. 이랍니다. 트랜스듀서란 것은 어떤 것을 어떤 에너지를 트랜스에서 다른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을 트랜스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듀서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이렇게 이걸 트랜스듀서의 구성입니다. 이 중에서 이 앞에 부분 입력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걸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걸 가지고 센서라고 그러고요. 어떤 전기 신호를 가지고 하중으로 바꿔주는 거, 뭐 이렇게 뭐 액추에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출력 트랜스듀서라고 합니다. 이 안에 신호 처리기가 있고요. 이런 건 다 포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트랜스듀서라고 부르고요. 센서는 트랜스듀서의 일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도 사용되는데 굳이 센서와 트랜스듀서를 구분한다면은 출력이 전기 신호인 것을 가지고 센서, 에너지인 것을 가지고 에너지인 것을 가지고 트랜스듀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용어가 그냥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센서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진동 계측 센서는요. 가변 저항 센서와 압전 센서가 있습니다. 예, 저항이 resistance 좀 전에 R이라고 나타낸 것이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뭐에 따라 가지고 진동이라든가 변형에 따라 가지고 진동에 의해서 변형률이 발생하고 변형률은 조금 전에 그 센서의 전기 저항을 변화시키고 그 전기 저항을 다시 출력 전압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분석을 하면은 그 진동의 크기가 얼마인지 알아낼 수가 있다라고 입니다. 그래서 변형률 게이지를 예를 들었을 때 변형률을 측정하는 게이지를 예를 들었을 때 구조물의
붙이면은 구조물의 변형과 동일한 변형이 게이지에 발생하게 되고요. 그 게이지의 변형이 발생했을 때 그 게이지에서 저항이 변화가 됩니다. 전기가 통했을 때 저항이 변화가 되고 그 저항이 변화되는 것을 그게 신호로 나타낸 것을 가지고 어, 변형률 게이지 혹은 가변 저항 게이지 여기선 저항 변형률 게이지입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저항선 얇은 선입니다. 양 끝에 연결선, 파워 연결선을 했고요. 이걸 리드라고 부르고요. 이건 저항선, 이건 하부 패드, 배킹 머티리얼 위에 이걸 붙여놓은 거죠. 접착제로. 그 위에 아래 위로는 얇은 막, 필름을 올렸습니다. 이거를 딱 붙여 있게 하기 위해서 접합제를 붙였습니다. 단면 XX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변형이 발생하게 되면은 저항이 발생하게 되고 이 변형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저항에 해당되는 시그널을 분석을 하게 되면은 변형률이 된다입니다. 이래서 요 K 값은 어떤 회사에서 주어지는 센서마다 회사에서 주어지는 거고 요건 변형률이고 저항의 변화입니다. 변형률과 저항의 변화의 B는 요 센서에 따라 다 다른 거고요. 그래서 거기 변형률을 끌어당겨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저항의 변화를 계측을 하는 거죠. 신호가 전기 저항이 바뀌니까요. K 값은 그 재료라든가 전기선에 따라서 제조사에서 주어지는 값이고요. 그래서 변형률을 계측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변형률 게이지를 사용해서 진동계를 만들었을 때 이 진동 시스템을 픽업이라고 부르고요. 픽업, 보통 픽업이라고 부르고 이 시스템 전체를 이 웹8보에 매스를 달아놨을 때 이 웹8보가 진동을 한단 말이죠. 아래 위로 X라고 진동을 했을 때 이 변형률은 요 상에선 전부 다 같아라고 보고요. 비례한다. 여기 X에. 그래서 변형률 게이지를 통해 가지고 X 값을 유추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긴 변형률이 발생하니까요. 앞전 센서란 것은 앞전 소재가 있습니다. 앞전 재료. 앞전 재료는 어떤 재료냐 하면은 하중을 가해주게 되면은 요 리드선 요 양쪽에 연결한 선을 이렇게 보면은 이, 전하량이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류를 발생시키죠. 요 소재가 압력 PX인데요. 단면적 A고 하중을 가해주게 되면은 이 친구가 받는 압력에 따라 가지고 발생하는 전하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압력과 전하량, 압력과 전하량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 가지고 거기 에, 우리가 요 전하량이고요. 보죠. 그래서 포화송 B 두께 T, 요 앞전 소재의 두께, 압력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전하량을 가지고 PX 압력을 유추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앞전 가속도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요 밑면에 이렇게 거기 앞전 소재 두 장을 깔고요. 리드선을 연결하고 그 위에 질량을 올려놓습니다. 질량 위에 스프링을 두고요. 만약에 스프링에 매달린 질량이 앞전 재료 위에 올려져 있고 이 베이스, 시스템, 이 베이스가, 이 케이스가 진동할 때 앞전 질량에 의해서 앞전 재료에 하중이 가해지게 되고 이 하중은 가속도에 따라서 이 질량 가속도에 따라 하중은 F 이퀄 ma니까요. m은 일정하니까 하중이란 것은 가속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출력 전압을 체크를 해보면은 여기서 지금 입력 가속도가 얼마인가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앞전 가속도 센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